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11월 15일에 녹음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에게 단일 후보 양보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의 진원지를 안철수 후보 쪽이 문재인 후보 쪽에 이목희 기획본부장을 사실상 지목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네, 아침에 나온 보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본부장 물러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캠프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공개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새정치 공동선언도 발표할 수 없다라면서 안철수 후보 측이 이 선언 발표,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혹여라도 우리 캠프 사람들이 뭔가 저쪽에 부담을 주거나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한 일들이 있다면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어떤 기선잡기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지금 양측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 대표님께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단일화, 이건 난관에 봉착한 겁니까? 예, 난관에 봉착했죠. 네. 봉착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보면요, 이번 단일화 논의는 네.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의보다는 예. 오히려 1987년의 양김 단일화 논의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요, 두 사람이 결정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어요. 예. 말하자면은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해창 후보의 당시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에 못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화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예. 두 사람이 산술적으로 예. 합쳤을 때 이해창 후보를 못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진영이나 예. 정몽준 진영이나 예. 이 단일화를 꼭 해야만 될 시급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매우 이질적인 그런 색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도 물론 단일화 파기 선언 어쩌고 하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이제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었는데 예. 이번 경우는 두 사람의 지지도가 박근혜에게는 못 미치지만은 예. 두 사람이 합산을 하면은 박근혜를 대략 이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87년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예. 87년에도 1로 상김이 붙었을 때 예. 사실 이제 김영삼 씨와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를 합산하면은 당연히 노태우를 이겼지만은 예. 두 사람은 각기 노태우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것은 결국은 3자에서 플러스 알파, 그때 김종필 씨가 플러스 알파였는데 예. 4자로 붙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예. 이른바 4자 필승론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네. 바로 두 사람이 만만치 않은, 양김 씨가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지금도 비슷해요. 예. 지금도 문재인 노무현이 아니고 예.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네. 26%, 27%, 네. 23%, 24%. 예. 박근혜 후보는 물론 40%를 넘나듭니다만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측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안철수를 죽이면은 네. 내가 치고 올라가서 박근혜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네. 오판할 수가 있고 예. 역시 거꾸로 안철수 진영에서도 내가 치고 올라가면 결국은 문재인 표가 내한테 올 거다라고 네.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일화 중단 선언은 네. 그냥 예. 에이 나중에 하기 전에 좀 선수들끼리 그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예. 밀고 당기는 네. 그런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상태이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어쨌든 이런 거군요. 이 상황은 2002년과 1987년이 비슷한데 네. 단일화를 하면은 2002년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네. 단일화를 못 하게 되면은
87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이른바 야권의 원로들이 저도 뭐 최근에도 몇 분 만나 뵀습니다만은 예. 그분들이 이상하게 예. 저는 이제 사실 그래도 저는 낙관을 합니다. 예.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단일화를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 뭐 저도 나이는 많습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그야말로 약간의 원로 영감님들을 만나면은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야, 이거 진짜 1987년하고 비슷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때 양김은 너무 권력욕이 강해가지고. 네.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을 안 했지만은. 예. 지금. 근데 사실 1987년 상황을 보면은 이미 1970년에 한 번 붙었던 YS와 DJ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수년간 세력화를 해왔는데. 네. 거기서 일방적으로 양보하기란 YS나 DJ나 사실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거는 네.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네. 후보 본인이 결단을 내리면은 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정치 시작이 뭐 아무리 길어도 1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예, 이제 부담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크죠. 그쪽은 민주당이 있으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도 누구로 될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굳이 얘기하려면 문재인으로 될 것 같다라고 네. 했던 것이 문재인을 제가 뭐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양보를 하려면은 일정한 이제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조건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여론조사에 의해서 꼼짝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아니면은 후보자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니 그래 네가 해라 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실력 대결로 나가는 그것도 합의만 되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것도 단일화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은 네. 이제 양보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양보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네. 쉬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예. 아까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라고 한 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권력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은 예.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 박근혜 주변에서 예. 이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그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마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권력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안철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그 어제부터 이제 핵심 관계자가 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그 핵심 관계자가 이목희 의원인 것으로 뭐 지목까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켰는지, 뭐 원래부터 그런 정치 행위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또 단일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왜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켰는지 원망하는 목소리도 실은 있어요. 실은 있죠. 예. 근데 이제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예. 민주당은 조직이죠. 네. 그게 이제 민주당 그 내부 속 사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목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뭐 이 단일화 게임은 예. 애당초 예.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명분에서는 항상 약자입니다. 예. 그게 단일화가 만약 실패한다면은 안철수 후보도 욕을 먹겠지만은 예. 그야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아주 치명타를 받을 만큼 이 커다란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예. 무슨 그 치킨 게임에서는 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둘 다 부딪혀가지고 다 공멸을 해버리면은 원래 가진 게 적은 사람은 네. 어차피 나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 예. 할 수 있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거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복회를 지목을 했다면은 네. 문재인 진영에서는 네. 뭐 그렇게 이빨린 사과만 할 게 아니고 예.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이태규 씨 예. 사실 이제 이명박 그 청와대의 연설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 양반이 이제 윤여준 씨와의 인연 때문에 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연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역할 분담 한 모양이죠. 나는 저 문재인 캠프에 갈 테니까 너는 절로 가라. 뭐 그런 이제 그건 이제 농담이고
여하튼 이제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씹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진영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예. 이제 그런 명문적인 측면에서 밀리는 사람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진영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네. 막 이런 사람 빼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협상력이 약할 테니까 예. 빼고 또 예. 누구는 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민주당에서 온 박선숙, 송호창 이분들은 그 단일화와 관련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협상 자리에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이제 같이 잘 뻔히 아는 사이에 뭐 예. 물 밑에서 예.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예. 바깥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저어되는 부분이 좀 있죠. 제가 이태규를 거론한 거는 네. 그 이태규가 한나라당 전력 네. 이거를 누가 거론을 하면서 뭐 백운의 전 의원이죠. 백운의 네. 전 의원도 백운의 전 의원도 제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양반은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연결식 때 이명박한테 쫓아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해가지고 그것도 장례식장 방해죄 해가지고 예. 기소됐던 분 아닙니까? 이 상주는 문제를 안 삼는데 그 연결식에 온 손님을 욕했다고. 골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또 웃기는 거는요. 예. 장례식장 방해죄로 제일 예.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아. 옛날에 예. 이석규 씨였을 거예요. 대우조선. 대우조선에 그때 이제 이상수 변호사하고 노무현 변호사가 네. 가가지고 장식 방해죄라 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기소가 됐는지 구속이 됐는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구속이 맞습니다. 잠시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장식 방해죄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백원호 의원이 인터넷에서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서 한마디 했다 해가지고 네. 안철수 진영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금방 바로 잘라버렸잖아요. 네. 뭐 무슨 특보였는데 특보 자리에서 바로 잘랐습니다. 예. 이태규 그래서- 씨의 한나라당에서의 활동. 그걸 이 내용. 이제 그것도 뭐 좀 거론해가지고 뭐 기분 나쁘다면 그렇게 했겠죠. 네. 사실 기분 나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야지. 예. 아이씨 아무리 인간이 없어도 예. 그런 사람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으면은 오해받죠. 네. 아니 이명박이 조종한다는 얘기 나올 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사실 뭐 그 속사정을 보면 전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 진영이 그렇게 저질은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예. 그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낸 건데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차라리 저보고 하라고 그러지. 그 남자 문재인을 기획한 서영석 대표를 안철수 캠프의 아니, 협상 대표로. 이건 좀. 예. 하여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이목희 본부장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문 보도, 안철수가 양보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뭐 이런 내용의 보도에 나오는 핵심 측근, 뭐 관계자, 당국자.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저도 어디까지가 측근이고 어디까지가 관계자고. 저도 기자에 봤으니까, 네. 이제 관계자 많이 씁니다. 예. 이게 이제,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룰은 없습니다만은, 예. 대략은 이렇게 돼요.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 여당, 예. 청와대, 예. 이런 데는 관계자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 씁니다. 왜냐면은, 그건 이제 뭐 이명박 청와대가 워낙 권력을 지맘대로 휘두르는 네. 그런 조직이어서도 하거니와 예. 실제로 집권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어떤 말을 한마디 했을 때 네. 그게 바로 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말의 무게가 중요해집니다. 네. 여당이 잘나고 야당이 못나서가 아니라 네. 여당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행정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관계자 이름으로 잘못 썼다가는 네. 기자들이 꼬질 때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나 혹은 여당의 경우에는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예. 저 야당을 그냥 확 조지고 싶은데 예. 자기 이름으로 하기는 싫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있는 대로 뜯습니다. 네. 아, 너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돈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기자들이 막 받았습니다. 야, 이거 예. 기사 되겠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야, 이름은 좀 빼줘. 예. 그런다고요. 예. 그러면은 예. 핵심 관계자가 나오는 겁니다. 핵심 관계자가. 예. 아. 그리고 역시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도 지금 4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예.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 단일 안 하면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건 빠랄빠지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고 현재도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함부로 못 씁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할 경우 예. 뭐 이정현이라든지 뭐 또 누구죠? 김무성, 김성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네.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네.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 네. 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딱 밀실에서 예. 얘기 쫙 하면서 야 이거 말이야 사실 뭐 안철수 속 나쁜 놈이고 뭐 돈 받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타도를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거짓말을. 예. 뭐 이제 그거야 근거가 없으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네. 그래놓고 이게 이제 터져 나왔을 때 그 예. 파장을 생각을 해서 내 이름은 좀 빼줘.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의 핵심 측근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이런 정치인들 같이 뭐 누가 어떻게 구속력 없는 뒷감당 안 해도 되는 그런 주변 인사들은 핵심 관계자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보통 고위 인사, 고위 관계자 이런 예. 말을 쓰죠. 예. 고위 당국자. 고위 당국자 이제 주로 뭐 통일부라든지 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고위 당국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네. 고위 인사 혹은 고위 관계자의 경우에는 네. 뭐 정부의 차관급이라든지 장관들은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는 안 해요. 예. 장관급이 되면은 예. 장관 밑에 차관이나 차관보라든지 무슨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떠들고 예. 내 이름 빼. 예. 하면은 그걸 실제로 안 빼주면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고위 관계자, 고위 당국자 이런 표현이 이제 이게 일반적이에요. 최소 차관급 이상이 네. 이제 고위 당국자다. 네. 아. 뭐 이제 그거는 또 뭐 룰은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뭐 기자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통칭 암묵적인 룰은 이제 그 정도죠. 근데 이게 야당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네. 이게 이제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야당은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예. 뭐 야당이라는 건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력을 네. 쥐고 있지 않으니까 별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당은 고위 뭐 관계자, 당국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실명을 되게 박지.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야당에 뭐 옛날에는 사무총장이 힘이 셌는데 요즘 별 볼 일 없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선거 국면이가 사무총장이 보니까 법적 대표도만요, 보니까. 네. 그 당에. 그 당에 어. 그렇죠. 예. 법인 사장입니다. 예. 네. 뭐 세무회계 관련할 때. 네. 예전에 손인석 씨라고 그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하던 분이. 그거 유명한 분 아니에요? 터널 터널 디도스 디도스. 사건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가짜 영수증을 당에 무슨 공사를 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짜 계산서를 끊었는데 보니까 한나라당 대표 원희룡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이었어요. 사무총장이 사실 옛날에는 넘버 3였습니다. 네. 그게 대통령, 네. 여당 대표, 예. 여당 사무총장. 네. 서열 3위였어요. 네.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여하튼 이제 야당으로 오면은 뭐 사무총장이든 뭐 대표든 익명을 요구해도 무슨 기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필요하면 이름 다 써버린다고. 예. 아예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의 예를 준용해서 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거는 또 그 모 언론사,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만 알려줬을 때 그 기자가 또 의리를 지킨다고 실명 대신에 고위 관계자 이렇게 해서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이번 케이스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이번에는 한국일보인가 거기서 한국일보에서 보도됐죠. 예. 근데 이제 기자들이 고위 관계자, 핵심 측근, 핵심 관계자를 창조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네. 그 지가 마음대로 창작을 아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창작을 하는 그런 양심의 털난 기자는 없죠. 되게 예. 이런 얘기가 당연히 돌아다닙니다. 예. 제가 이제 출입할 때 경험을 비춰보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다 보면은 뭐 당에 뭐 조만한 뭐 무슨 부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여러 명이 얘기를 합니다. 복수의 관계자가. 네. 이번 주만 지나면은 이런 수사 파. 지금 문재인 올라가고 아주 스케 떨어지잖아. 네. 이런 추세면 다음 주쯤이면 양보할 거야. 네. 그 자기 추측을 섞어가지고 이제 뭐 책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다 묶어가지고 쓰고 싶은데, 이 누구 특정해서 이게 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암흑의 국장이라고 하면은 좀 웃기잖아. 이제 야당에서는 최소한 의원급은 돼야 소스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냥 에이씨, 핵심 관계자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부인하기도 어려운 게 왜냐하면 당연히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느 놈이 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창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저도 이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기자가 이제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는 않습니다. 사실 언필칭 고위관계 핵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사실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날이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가 발표된 날입니다. 리서치 플러스. 리서치 플러스는 지금까지 계속 안철수가 어떤 경우에도 앞섰던 조사예요. 한겨레 신문의 리서치 플러스 조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비로소 뒤집어졌어요. 호남에서도 이제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이 올라가고 양자 대결에서도 옛날에 계속 묻혔던 문재인이 역전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저는 에이씨 원래 이제 기자는 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오늘 그 이목희를 지목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우리 김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자기한테 얘기해 주니까 했는데 이제 그 안철수 진영에서 그 기자한테 닥달을 했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당신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혀야 된다라고 물어봐서 이목희한테 들었다라고 했으면 이제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서로 망했을 때 많이 잃는 쪽이 약자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쪽이 약자예요. 문재인 후보는 그냥 뭐 구차 몇 명 하지 말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목기 당신 물러나. 다 자르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그 안철수 측에서는 약간의 그 땡깡을 부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뭐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정치적 플레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믿어요. 믿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2년 상황보다는 87년 상황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뭐 낙관만 하고 넘어갈 상황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제 지금 이 길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지어는 2002년에도 그랬어요. 2002년에도 거의 합의가 됐다가 단일화 방식에 대한 것이 그 유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몽준 측에서 아이씨 이걸 갖다 밝히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협상을 깹니다. 깨가지고 며칠 밑에서 쑥쑥 해가지고 노무현 그때 후보죠. 저쪽에서 원하는 거 몽땅 다 받아줘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정몽준 쪽에서는 이철 이랬었는데 그때 또 사실 이철 의원이 간첩이다 정보를 받아야 했죠. 노무현에서 보낸. 제가 이철 선배를 잘 압니다. 제 고등학교 때 그 상담 선생님이 이건신 선생님이라고 이철 의원의 부친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민청항 중앙고등학교? 민청항 사건인가 때문에 이제 수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철 의원은 그때 서울대생으로 이제 수배 당하고 있었는데 사직공원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철이 영웅이었어요. 그 우리 상담 선생님 아드님이 서울대 다니는데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잠적하고 돌아다니다가 사직공원에서 잡혔다더라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막 서로 수다수다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꼬마 민주당 했을 때도 이철 노무현 뭐 해가지고 그때 8명인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데 이철 의원이 나중에 이제 철도공사
사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일 겁니다. 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 자신이 정몽준 중에 간 것도 예. 결국은 자기 같은 사람이 가서 예. 조정을 안 하면은 예. 단일화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 측면이 있다. 그건 맞다. 네. 그러나 간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철 사장이 예전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단일화가 되고 나서 그 한나라당 쪽에서 정몽준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네. 단일화 파기하라고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렇게 회유했다는 이야기를 이철 사장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단일화를 파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대선 전날에 한나라당이 회유해가지고 파기한 게 아니고 예. 그 흥국이한테 그렇지. 그 바로 그 얘기를 또 이철 사장이 했었어요. 김은국 씨가 정몽준 대표한테 아이 형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접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예. 그 명동인가 종로인가 그 사건 아닙니까? 예, 명동이었을 겁니다. 명동인가, 예. 거기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제 선거 전날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정몽준 후보는 그 연단 앞에다 두고 정동영 당시에 이제 의원을 단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도 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몽준 그 대표에게 굉장히 좀 정몽준 대표로 하여금 굉장히 빈정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단일화 파기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근데 조금 이제 뭐 그때 상황을 제가 직접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하셨을 때 예. 제가 딱 한 번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밥 안 먹었어요.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된 이후 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예. 인터넷을 통해서 글쓰기를 해가지고 예. 노무현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도 매일 만난다. 뭐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어요. 그래도 그 소문이 기분 나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나중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예. 아니 나 같으면 기분 안 나쁠 것 같아. 사실이 아닌데. 그렇지. 사람들이 내가 권력과 가깝다 이렇게 봐준다면은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나는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예. 어느 날 예. 누가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신 매일 만난다면서 밤마다 청와대 뒷담 타고 넘어가가지고 노통하고 쎄쎄쎄 한다면서 그리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 내가 무슨 일 차다가 엉뚱게 떨어지는 소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노 대통령을 후보 시절 이전부터 그때 이제 고문할 때 한 번 딱 봤어요. 밥 안 먹자 해가지고.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여의도파 해가지고 국민일보 뭐 MBC 뭐 예. 한겨레 신문 공덕동도 여의도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송사 몇 군데 하고 해가지고 녹음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단독 회동도 아니었군요. 네, 여러 명. 예, 그거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죠. 예. 저는 뭐 항상 정치부에서 잘 나갔었고 예. 노무현 그때 고문은 고문은 뭐 거의 뭐 아주 뭐 그냥 그때는 뭐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어요. 네,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네. 예. 하여튼 이제 그러다가 대통령을 이제 만났단 말이죠. 예, 하여튼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연설비서관을 옛날 청와대 대변인한테 윤태영 씨가 하고 있었어요. 예. 윤태영 씨는 이기택 의원의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예. 이제 다른 뭐 이광재 안희정은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윤태영은 이제 이기택 그 보좌관 출신이라서 제가 좀 알거든요. 예. 그래서 마침 연설비서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휴대폰 번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누굴 만났더니 말이야. 예. 뭐, 밤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만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씨발, 얼굴 한번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예. 내가 이제 정치부장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노 대통령을 자주 만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뭐, 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럼 나랑 잡을 테니까 청와대 오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청와대의 대통령 면담은 공식 면담이 있고 비공식 면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비공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었다. 그 얘기하기가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예. 근데 재밌어요. 예. 이게 노무현 청와대가 얼마나 소박했는가 예. 정말 뼈저리 느꼈어요. 예.
내보고 차가 있느냐 그래서 차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광화문 세종로 네. 그 내거리에 그 지금 어디죠? 그 KT인가 뭐 있잖아요. 뭐 집회 시위 많이 하는데. 교보 옆에. 그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네. 그 건물 앞에 그럼 서 있으면은 차가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더니 시간 되니까 차가 딱 오더라고. 소나타였어요. 네. 하얀색 소나타였는데. 네. 청와대를 타고 청와대를 갔어요. 셔틀 승용차였군요. 예. 그래가지고 청와대 갔더니 이제 그 청와대는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적객인 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적객인데도 연결이 돼가지고 큰 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저녁 식사 같은 거 해요. 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도 큰 방입니다. 거기서 윤태영 노무현 대통령이 저 세 명이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은 게 그게 이제 유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노무현 대통령 만남이었어요. 그 이제 식당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절대 안 해요. 윤태영이를 깨워가지고 세 명이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뭐 어디 뭐 호텔 주방장이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나중에 나가면서 선물 하나 안 주더라고요. 볼펜 하나 안 줘. 볼펜을 안 주는 거야. 비공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 옛날 민주당에서 근무했던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의전비서관실에 전화가 해가지고 야 씨발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옛날 전두환 때는 대통령하고 비공식 면담에 억대로 줬다고 그랬거든요. 아, 봉투를. 아, 마누라 것도 챙겨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노태우 때는 이제. 영이 하나 줄었다가. 영이 하나 줄었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게 더 줄어가지고 뭐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뭐 줬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모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빵 오는데 이해한다 이거야. 돈 달러 간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기념품은 안 주냐? 그랬더니 제가 시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계 하나, 그것도 택배로 왔더라고요, 택배로. 아, 나 진짜 끝내줘. 여하튼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몽준 의원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앞에 명동 유세할 때. 그게 정몽준 의원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한번 격려를 해 주려고 쏙 훑어보니까 정동영하고 추미애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 정몽준이 그 옆에 보였으면 셋 다 올라오라고 했을 건데 보이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으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빈정 상하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여하튼 이거는 약자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또 주변에서 제가 그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단일화라는 거는 결국 후보자들의 결단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이놈저놈들이 말을 존나게 많이 합니다. 요거 나중에 삐 소리 나게 해주세요. 존나게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일일이 휘둘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또 세상일이라는 게 열받으면은 이 빈정 상하거든요. 이럴 때는 후보자가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가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 이모키야 알았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딱딱딱딱 정리를 하고 빨리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많이 안 남았고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안철수 캠프 쪽에서 갑자기 단일화 논의 중단 이렇게 발표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떻게 좀 이해득실 차원에서 본다면은 손해죠. 아 손해가 더 크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지도가 2, 3%는 빠졌을 겁니다. 이건 진짜 악수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안철수 진영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코너에 몰린 이제 결과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트위터에 나온 여론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지지율이 빠지니까 저렇게 뭐 말하자면 그렇게 황급하게 뭐 단일화 중단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적지 않아요. 여하튼 이제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상대 후보가 앞에서는 신사적으로 나오면서 뒤에 가서 예를 들면 이제 뒷담화를 깐다. 이럴 경우에 안철수 캠프가 가장 유려하고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니 이제 물 밑에서 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좀 강도 높게 이 어필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아니 이제 어떤 선택을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예. 전 거기에는 이유는 있다고 봐요. 뭔 얘기냐면은 이제 안철수 캠프의 불만은 이겁니다. 네. 씨발 겉으로는 이제 겉으로는이라는 게 후보는 신사적으로 한다 네. 하면서 네. 실제로 당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예요.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야 안철수 다음 주 사퇴해 이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보도가 납니다. 보도가 나면 그 보도를 가지고 이제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이 힘쓸 수 있는 데는 조직이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 데 호남입니다. 그건 여당이니까. 예. 돌립니다. 야, 안철수 물러난대. 물러난 사람 찍어주면 뭐해, 이 사람들아. 즉, 단일화 과정에서, 물론 전국 여론조사를 합니다만은, 호남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남이 지난번 인구 비례는 매우 적지만은, 호남은 그 대신에 결집도와 지지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남에서 이기느냐 마느냐는 그 여론조사가 실제 단일화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호남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민주당에서 말이야 안철수 물러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거기서의 문재인 우위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걸 깨려면은 공개적으로 어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거기도 뭐 그야말로 대가리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물론 한나라당처럼 뭐 대가리가 떼고 다니는 집단처럼 보이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꼼수 쓰기에 능한 그런 새누리당과는 좀 다르게. 근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전 이유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게 제일 큰 불만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안철수 후보 진영은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호남은 조직이 팡팡합니다. 거기 쫙 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지금까지는 호남에서 안철수가 이기다가 지금 지고 있는 것도 이놈들이 다 이질을 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 결국 안철수가 양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활동, 그 활동의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걸 위축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근데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다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 특히 야권 지지자들은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한다. 이런 거에는 뭐 총의가 모아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 진영의 반발을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야 불리하니까 저러는 거야 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눈덩이가 처음 굴러갈 때는 조그맣지만은 비탈을 내려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눈사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처럼 이제 이것이 오히려 그런 지지율 폭락 사태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극약 처방에 속하는 건데 쉽게 선택할 건 아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전 그래서 보면서 야 특히 정무적 감각이 생각 밖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호남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 거기서 지지율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뭐 이목희라든지 이런 인간들의 장난질 때문이다라고 안철수 진영에서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묵과했다가는 진짜 악설을 못하고 그야말로 진짜 사퇴해야 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걸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 하면 이해는 가죠. 그러나 그런 이해는 이제 저처럼 정치를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라고 평가해 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복잡하게 안 봐요. 아, 안철수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불리한가 보다. 뭐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계속 안철수가 떨어지고 안철수 정치의 문재인 상승 이런 식인데 저러니까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그 지지도는 더 떨어지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진영으로서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승부수는 민주당한테는 먹히지만은 민주당한테는 먹힐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무조건 홍보 안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때 노무현 후보도 정몽준한테 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론은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밑에서 압박을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드러내놓고 협상 중단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아쉽더라고요. 그게. 그 무소속 후보들이
항상 예. 11월쯤 되면은 여러 지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그 잘못된 그 판단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면 이명박 같은 놈이 대통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존재예요. 무소속 후보뿐만 아니라 제3의 후보들도 실은 11월이 되면은 굉장히 큰 조정기를 겪더라고요. 92년에 정주영, 97년에 이인재, 2002년에 정몽준, 뭐 2007년은 뭐 워낙 MB가 또 앞서다 보니까 별로 그래도 그때도 무의미했습니다만. 문국균도 이제 11월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따져보면은 11월은 대단한 조정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모순적인 존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때문에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기대와 환상을 품다가 이 사람들이 막상 정치권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환상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다시피 안철수 현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사회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물론 지금 드러난 바는 뭐 역사적 환경이 다르니까 새로운 것이지만은 굉장히 본질은 결국은 비슷한 거다. 그 착한 악인에 대한 환타지죠.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나쁜 놈이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착한 게 아니야. 잘하는 거야.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타지 속에서 제3의 후보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정치를 하려면은 그래 정당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잘 감시하면 되지 하는 이제 말하자면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11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정신이라기보다는 현실인식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정신이라고 하면은 안철수 쪽이 이제 기분 나빠하겠네. 아 맞아. 그러기 현실인식. 네, 현실인식.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좀 비속한 말이 되고 이 관념어 혹은 한자말을 쓰면은 괜찮고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이 또 관념어만 쓰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런 조정기 좋네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통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11월에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제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있어야 된다. 제3의 후보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조정기에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대응하느냐가 단일화 국면 또 본선 국면에서 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나왔던 제3의 후보 중에서는 그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보다도 지금까지는 항상 3자 대결에서는 여론을 앞서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그냥 일단 논외고 민주당에 대한 그 실망도 컸다는 반증이거든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온갖 네거티브 공세도 그 지지율에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견고한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면도 있고. 그러면 그게 큰 장점이고 또 우리 사회의 이른바 정치에 대한 시각과 욕망, 이 모든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는 너무 늦었어요. 이게 이렇게 정말로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생각이었으면은 총선 때 민주당 입당하든가 아니면 당을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랬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게 사실 당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지막 그 뒷심 부족이거든요. 이런 현상 시달리지 않았을 건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 92년에 정주영 씨는 그해 또 올해하고 좀 비슷하게 사실 4년 단위니까 이제 20년마다 한 번씩 비슷하게 되는데 봄에 총선하고 겨울에 대선하는 92년이 그랬고 2012년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92년에 이제 정주영 씨가 그 총선을 앞두고 통일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똑같아. 이주일 씨가 그때 또 거기 출마한 거 아니에요. 최불암 씨도 나왔고 강부자 씨도 배지 달고. 최불암 씨가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최불암 씨가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또 저희 지역구가 그 서울 노원 불암산이 있잖아요. 불암산 명예 산주도만.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체불함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거 왔더라고. 왔는데 뭐 인사하니까 저를 족같이 보더라고요. 제대로 맞네. 농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양반 요즘은 또 박근혜 후보 쪽에서 또 활동을 하시더라고. 아니, 나이 많은 영감쟁이들의 그 사고 참 고치기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최불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만은. 하여튼 무슨 얘기가 다 얘기하잖아. 92년. 네. 92년은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었는데 네. 정주영 당시 통일국민당 대표는 당을 만들어서 총선도 임했고 대선도 임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정주영 방식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견고한 지지율로 오히려 민주당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죠. 네, 새로운 정치의 어떤 기치 아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측해 보죠.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사과도 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모색을 해서는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자, 그렇다면 또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사과를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협상이 재개된단 말이죠. 네. 어떤 식이든 룰이 정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하든 후보 간 직접 담판을 통하든 어쨌든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되는 흐름으로 갈 공산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높은 편이죠. 높죠.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여론조사보다는 여전히 후보 간 담판을 통한 결정이? 아니요. 이제 그거 말고 제3의 방법이 있습니까? 모바일 경선하면 되죠, 모바일 경선. 모바일 경선. 모바일 경선하면 충분히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가 됩니까? 아니, 흥행이 된다는 얘기죠. 흥행이 된다.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그 후보 간 담판은 딱 한 가지 경우만 성립합니다. 예.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날 때. 예. 예를 들어서 양자 대결에서 뭐 안철수가 박근혜를 한 30% 정도 이기는데 문제는 아슬아슬 이긴다든지 아니면 진다든지 이런 상황. 아니면 3자 구도에서 안철수가 확 올라가고 예. 문재인이 확 떨어지고 거꾸로 문재인이 확 올라가고 안철수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담판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참 아주 흥미로워요. 예,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1대1 대결 구도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 박근혜 안철수 또 박근혜 문재인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이제 안철수가 조금 유리하죠. 예. 그게 이제 안철수 진영으로서는 유일한 강점입니다. 예. 여론조사 우리가 낮잖아. 예. 이게 이제 큰 강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담판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뭔가 시험을 쳐가지고 1등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정몽준 때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여론조사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바일 경선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바일 경선을 하면은 숫자가 적을 때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조작이 불가능해요. 100만 넘어가고 제가 보기에 그 안철수 문재인 그 모바일 경선하면 2, 300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아마 새누리당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게 사실 선거운동에 가까운 행위거든요. 그러나 단일화 경선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은 전혀 안 돼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당은 후보를 뽑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그 효과가 더 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좋아할까요? 이를테면은 민주당이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가면은 질 수 있다고 봐요.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바일 경선을 역설적으로. 해서 10,000명, 10만 명까지는 어떻게든 민주당의 조직 가지고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은 100만이 200만이 넘어와 버리면은 옛날 박원순하고 박영선하고 할 때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날 내가 그랬는데 그날 가봤어요. 장충체육관 투표로 간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버스 보러 갔어. 근데 주변에는 없더만 멀리서 내려놓고 오더라고요. 버스도 못 동원했고 승합차로. 근데 결국은 박원순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울시장 경선은 작은 거였어요. 그래도 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조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거꾸로 치고 나가지고요. 모바일 경선 쪽으로 가면 오히려 승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거운동이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없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게 베스트 방법입니다. 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결과가 감동적인 단일화의 어떤 모바일 경선을 해가지고 단일화하면은 감동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신청을 하는데 ARS 뭐 온갖 전화가 먹통이 다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려가지고 하루 만에 100만 명, 이틀에 200만 명, 사흘에 300만 명 올라가 보세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 집중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일종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예, 슈퍼스타 K의 흥행 방식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일화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최근에 대선 전망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40%대에서 변동이 없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부분인데 여전히 그 박 캠프에서는 우린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결국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99.9%다. 정당의 힘으로 조직된 대중을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없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은 우리는 선명한 정책 차별화를 통한 대결로 가면 된다. 문재인은 제2의 노무현이다. 공식 선거전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것이다. 만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은 국정 경험이 없는 불안한 후보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이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겨레 21일과 인터뷰했던 한나라당 그 당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네. 한 300표 얻는 후보도 네. 투표를 하기 전에는 자기가 당선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김씨인데 김씨성 가진 사람이 몇 명 있고 내가 어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생이 몇 명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아니 전에 김두관 후보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전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여하튼 그렇게 합산하면은 뭐 표가 뭐 요즘은 지방 가면은 3만 표만 얻으면 무조건 국회의원 당선된대요. 네. 합치니까 한 5만 표 나온다 이거야. 네.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봤더니 한 300여 표 나오더라. 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선거에 임하는 후보 진영이 진다고 볼 수는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거는 끝나는 거죠. 어떻게 그 무슨 흥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네. 박근혜 후보는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세상 일이 그렇게만 흐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해창은 두 분 다 5년 중에서 4년 6개월을 거의 대통령 노릇 하다가 6개월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달 만에 뒤집어졌어요. 아주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기 소용은 없는 건데 그런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라 변수는 새누리당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40% 지지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요. 박근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네. 박근혜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의 표시예요. 뭐냐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원래 이해 안 가는 얘기를 잘합니다. 그게 40%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가 박근혜든 심지어는 나든 상관없이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영석 대표가 그 남자 문재인을 만든 서영석 대표가 갑자기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해서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은 40% 지지받아요. 무조건. 이게 후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어떤 실수를 해도 지지도가 변치 않은 이유는 바로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로 상징되는 일종의 우리 사회의 보수의 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박근혜니까 여성 대통령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박근혜니까 박정희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여하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지지도가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묻지마의 철옹성 같은 지지 그거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40%도 상당히
뭐 큰 지지율인데, 근데 저는 40%를 바라보는 좀 시각이 다른 게, 제가 총선 출마했을 때 득표율이 44.3%였거든요. 네. 40%대로는 야권에서 만약에 단일 후보가 나온다. 1대1 구도가 형성된다. 절대 못 이기죠. 못 이기죠.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대통령 선거도 예. 그 성자 독식의 소선구제입니다. 네. 전국을 단위로 하는 소선구제죠. 전국 한계 선거구. 그래서 뭐 대선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네. 1대1 구도로 뭐 하여튼 이제 성자가 독식하는 이런 구조는 이제 소선구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1대1로 붙으면요. 거의 50%대에 근접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뭐 기타 군수 후보를 찍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뭐 사실은 그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을 빼면 다 0%대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하여튼 48, 9%가 안 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박근혜의 지지율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 그거는 박근혜라는 후보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고. 예. 따라서 사실은 이제 후보의 장점과 메리트가 있어야 그게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명박은 그랬어요. 예. 이명박은 그런 묻지마지지에다가 예. 야, 반값 등록금, 오케이? 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집값 올려줄게, 오케이?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도층을 끌어안아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는 그걸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또 보니까 경제 민주화 공약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재벌한테 완전히 예. 항복한 거죠. 예. 이건 결국 집토끼 그러니까 무조건 찍는 40% 그 표만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이게 지금 KBS, MBC 사장을 박근혜가 원하는 사람으로 갖춰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집토끼만으로 승리를 하겠다. 이거는 결국 장악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야권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 공작을 펼쳐가지고 20, 30, 40 주로 야권에 표를 던지는 이 세대의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씨발 정치 다 똑같아.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국 집토끼는 뭐 무조건 가서 투표하지 않겠냐. 따라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닌지. 네, 그거죠. 그 계산이죠.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그 박근혜의 정답은 나왔어요. 네. 40% 지지를 네.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 1번 네. 단일화 방해. 네. 2번 단일화 됐을 때 네. 투표율 낮추기. 예. 이겁니다. 예. 이제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60대 이후의 투표율과 20대 투표율은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60대 투표율이 뭐 60%고 예. 20대의 투표율이 2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예. 거의 3배 가깝게 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중치를 예. 여론조사에 투입을 하면은 예. 지금 현재 양자 대결에서 항상 단일화를 해도 박근혜 이긴다는 게 나와요. 아, 그게 월요일 날 나왔던 그 한겨레 여론조사 분석 아닙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뭐 양자 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안철수가 박근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긴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총선 그 세대별 그 투표율을 반영하면은 결과는 박근혜의 근소한 승리로 나온다. 이게 바로 박근혜의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거 믿고 사실은 박 캠프가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박근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아까 네. 얘기했듯이 1번은 단일화 방해. 예. 단일화 방해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것부터 필요 없어요. 투표를 네.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은 무조건 성. 무조건 박근혜 이기는 그런 게임. 그런 예. 게임이고 이제 그러나 걔들도 단일화는 된다고 보는 거죠. 뭐 99.9% 된다. 이게 이제 한겨레 21 기자하고 대화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 아닙니까 이게. 99.9%가 100%가 아니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여간. 예. 예. 하여튼 이제 그랬을 때 이 투표율 보정을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들 이긴다. 이게 네. 이제 그 진영의 전략이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나타나느냐. 투표 시간 연장 반대. 네. 왜냐하면 투표를 낮춰야 되니까. 예. 두 번째 방송 장악. 네. 네거티브. 예. 정치 해모. 예. 투표율 낮추기. 예. 이게 일관된 새누리당의 전략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100가지 던지면은 그중에 2-3개만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온갖 공약, 온갖 비방 논리 막 던져요, 요즘에 새누리당이. 근데 이제 이게 네. 결국은 네.
선거를 달아오르게 만들고 이게 이제 야당이 그런 데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열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사실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이 하고 있는 것이 예. 이번 대선을 위해서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이명박이 뭐 잘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때려 죽이려면 아니잖아? 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화를 자꾸 지금 돋구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모든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게 투표시간 연장입니다. 네. 투표시간 연장은요. 빼도 박도 못하게 명분이 없어요. 그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전혀 명분이 없죠. 야, 투표 많이 하는데 씨발 돈 든다고 얘기하는 그런 미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돈 드는 민주주의 왜 하나? 그냥 주구장창 박씨 일가가 왕조 만들어가지고 박씨 줬으면 만들면 됐지.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뭐 100억이라고 하는데 100억도 아니래요. 한 30억이래. 네. 약간 그게 아까우면은 진짜 투표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북한은 어제 저기 인터넷을 보는데 말이에요. 트위터에 예. 그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그전에 한번 썼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예.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와서 인터넷에다 트위터에다 썼는데 문재인하고 했을 때는 1시간 동안 했는데 그 박근혜하고 할 때는 미리 이 준비된 그 질문 5개만 받더라. 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외신 기자가 본 기자회견 해가지고 한겨레에서 기사 써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읽혔거든요. 예. 근데 어쩌저께 보니까 네덜란드 한 신문에 기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한국어 연수도 막 하고 있는가 봐요. 네. 그 양반이 이제 그 트위터에다 써놨는데 골 때리게 써놨더라고. 하여튼 박근혜 골 때리는 사람이다 이거야. 결론을 딱 영어로 써놨는 걸 또 그걸 누가 또 번역까지 쫙 해가지고 박근혜 일방통행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사진을 하나 이제 트위터에다가 링크를 해놨는데 예. 사진을 클릭을 딱 해보니까 네. 내년에는 2013년 전망해가지고 혹시 이거 했는데 보니까 사진 2개를 걸어놨는데 한쪽에는 김정은이 사진이고 한쪽에는 박근혜 사진 해가지고 나란히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시조선이라고 얘기했는데 북한도 아유 선거비용 100억 아까우면은 30억 아까우면은 그래 씨발 뭐 푸트세를 하든지 지랄병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세세 영영 박시조선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을 박근혜는 변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저쪽에서 그 투표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그냥 이 현재 박근혜 전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욕을 먹더라도 그게 결국은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야권에서 계속 투표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그걸 캠페인 계속 이슈화해야죠. 이슈하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게 투표를 오히려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박근혜 압박하기 전략도 되면서 만약에 박근혜가 이걸 안 받게 되면은 오냐 너희들 내가 투표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반드시 투표하마 이런 어떤 그 국민적인 분노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그걸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있어요. 네. 뭐냐면은 사실 그 일부 조사에 따르면은 특히 20대, 30대에 거의 20, 30% 정도가 직장 때문에 투표를 못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열받아서 사장한테 원래 휴가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투표하러 나올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전부가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9시까지를 해버리면 다 나오는 겁니다.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요. 이게 박근혜가 이걸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는 그래도 안 받아야만이 투표율이 적게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절대 안 받는다고 봅니다. 참, 그 논리가 너무 궁색하더라고요. 특히 그 중앙일보 김진 그 양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밤에 근무하는 선관위원들 너무 고생한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밤에 야간 당직 쓰는 그런 데스크 그 걱정하고 또 야간에 신문 만들지 말지. 그렇지. 폐간을 해버리면 되잖아. 새벽에 배달하는 사람들 그거 고생 왜 시켜? 김진이 걔도 하여튼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알아요. 저보다는 후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기자가 아무리 내가 했잖아요. 기자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도 좋아하고 문재인 후보도 좋아하지만 굳이 선택하려면 문재인 후보라고 얘기하듯이 그 호불호라는 건 인간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이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설득력도 없고 기자로서 도리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지난 월요일에 한겨레 분석 세대별 투표율 반영
그래도 박근혜가 근소한차로 유리하다라는 그런 분석에는 그러면은 서 대표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고 현재 투표율로 따지면은 네. 아슬아슬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여권이 받지 않으면은 어떤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과거 상황 투표율로만 따지면은 예. 이명박 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때는 뭐 이명박이 매우 유리했던 때문도 있지만은 어차피 질 선거 해가지고 뭐 저도 기권했을 정도니까.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 투표율하고 비교를 하면 우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의 그런 달콤한 계산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두 번째는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명박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명박의 5년에 대해서 물론 뭐 재벌들이야 띵까띵까하고 땅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노무현 때 세금 1,400만 원씩 냈던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명박으로 바뀌었더니 2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누가 어떤 영감쟁이가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은 그래도 국민 다수는 이명박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열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게다가 내곡동 재테크 이거는 진짜 열받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도 명백해요. 네. 이게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게 부지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40억 원이에요. 예. 이명박이가 다 쓰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 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예. 어떻게든 그 돈을 다 써가지고 집지라는 얘기죠. 네. 그게 이명박 지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공동으로 땅을 사게 해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이시영이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그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시영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한 21억 되는데. 20억. 그 차액을 보면은 21억 조금 못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시영 씨가 낸 돈은 11억. 11억. 그래서 9억 8천을 벌어요. 야, 이게 여기서도 우리 각하의 반띵 정신이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20억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10억만 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9억 8천을 갖다 버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이시영이는 9억 8천을 벌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가 예산은 9억 8천이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직을 이용해가지고 아들한테 불법 정리를 하면서 게다가 시세 차익까지 받게 해가지고 9억 8천을 순식간에 벌게 해준 거예요. 9억 8천 벌려면은 월급쟁이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갖다 매우 열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런 편집할 거 저런 개새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새끼란 말을 우리 서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많이 거니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표율을 높이는 이제 요소로 작용하는데 박근혜는 그걸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명박이가 차별화됐다라고 총선 때 이미 입증됐다. 입증이 됐으니까. 지랄.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층 10% 이거는 역대 선거에서 적은 최저의 비율이죠. 이렇게 적은 비율은 없었어요. 사실은 부동층 10%도 안 돼요. 예. 그게 여론조사를 뭐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네. 어쨌든 다양한 그런 표본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10% 어떤 이하입니다. 조사든지 간에 보면은 대략 박근혜 한 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나오고. 이제 안철수 문재인 합치면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게 서로 제로섬 게임이 있다 보니까 합치면은 항상 92, 3% 나와요. 항상. 어떤 조사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층이 10%도 안 되는 이거는 진짜 역대 선거 중에서 부동층이 적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압니까? 그만큼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미. 부동층이 30%가 되면은 막판에 끌어들일 수 있는 표도 많이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표 연장 시간 연장을 안 하면은 투표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어요. 그것처럼 부동층이 많으면은 결국은 기권층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부동층이 적다는 거는 저는 이번 투표율 물론 역대 선거와 비교하면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투표율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는 거의 눈에 불을 보듯 빤합니다. 전 궁금한 게 이 부동층 10%의 표심은 뭘까요? 박근혜일까 아니면 야권일까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10%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예. 뭐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단일화 결과를 기다리는 표다. 봅니다. 그러면은 단일화 결과를 기다린다. 그럼 단일화가 되면은 20%가 야권의 상당 부분 갈 수 있다? 당연하죠. 그건 저 근거가 뭐냐면은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입니다.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두 사람의 합산이 30%를 조금밖에 안 넘었었는데 예. 단일화가 되는 순간 예. 노무현 48, 49, 이해창 47로 순식간에 10몇 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단일화를 겨냥해서 예. 대기하고 있던 부동층들이 단일화가 되면서 바로 단일화 후보에게 표가 간 거예요. 그때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 단일화하기 전에는 아무리 시민일세를 해봐도 도저히 단일화를 해도 못 이기게 나오는데 단일화를 하고 나서 결과를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게 버렸거든. 그리고 그 이긴 추세가 선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부동층 10%는 물론 정말로 정치 해머 정도 있겠지만 박근혜에게 갈 표는 이미 다 했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단일화 대기 수요입니다. 대기 수요. 그래서 단일화가 되면은 빠지는 표보다도 들어올 표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 야당이 승리한 그 투표 대선 두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밖에 없죠. 네. 다 30만 표, 5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100만 표 내지 200만 표 이상 차이 난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그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투표만 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예. 10대는 아니죠. 20대, 30대, 40대 유권자. 19살도 있습니다. 비율을 합쳐보니까 한 60% 됩니다. 이분들이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 딸도 19살인데 예. 11월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권자입니다. 10년 전에 그 우리 대표님 처음 뵀을 때 9살이었는데, 야, 많이 컸구나. 아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내일모레 환갑인데, 이제 대학교 들어간 딸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실장가 보내고 있거든. 우리 이시영 씨를 바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도 그러실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그 내곡동 특검 방해하기. 이거 국민들 진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사실 이명박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내곡동 특검을 어쩌면은 철저하게 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하려다가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에 국가 중요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압수수색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매우 중대한 사태일 때 국한됩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사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각하가 지금 내곡동 특검의 수사가 다스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어 보이시니까 아마 차단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이분한테는 중대 사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특검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 그래도 매를 덜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거 이대로 절대 끝 안 납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무조건 재수사 이루어지고 저는 박근혜가 된다 하더라도 재수사 간다고 오히려 봅니다. 박근혜가 되면요 더 조질지도 몰라요. 민심 수습 차원에서. 글쎄 말입니다. 또 게다가 또 검찰이 이 과학적 수사는 못하지만 이 문학적 수사에 아주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대로 진짜 이런 검찰은 진짜 과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상력의 수사지도만 엠병할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의 죄를 플러스 알파했으면 알파했지. 마이너스는 알파지. 감해줄 리가 없다고. 그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이 준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명박 입장에서는 지금 받는 게 나은데 왜 안 했을까? 박근혜 때문에 안 했다고 봐야 돼. 이미 권력관계는 박근혜가 더 세진 겁니다. 박근혜는 네가 퇴임하고 나서 지랄 급사를 맞든 뭘 사형을 당하든 100년을 살든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지금 이게 자꾸 이슈가 되면은 선거에 불리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결말이 났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한나라당에서 먼저 논평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시선을 보내는 거지. 받지 말라는 거를. 예. 사실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만약 이명박을 진짜 위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받는 게 낫습니다. 대통령일 때 아무래도 그 정도가 약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범죄는 아니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먹을 욕을 다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국민들이 미안해가지고 퇴임 이후에는 오히려 거꾸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이제 박근혜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네. 이제 이명박은 키워서는 득될 게 없다 해가지고 일단 묻어놓은 건데 이명박은 악몽이 예약된 거죠.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내가 집고 난 다음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명박은 이제 옛날 그 전두환 심정하고 비슷할 거예요. 노태우 저 새끼한테 주긴 주는데 저게 나를 믿을 수 있는 놈인가? 저 원래 믿을 수 없는 놈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속이 발발발 떨리는 그런 심정이 지금 이명박의 심정 아닐까? 네. 지금 걸린 게 내곡동 아닙니까? 이거는 그 사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명박은 그 초기에 촛불 시위로 잠시 위기를 맞았지만은 그 이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그 임기 첫 해에 촛불 시위가 큰 일종의 트라우마지. 트라우마이자 말하자면 반성의 기회가 된 거죠. 야, 내가 느슨하게 풀어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권력에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자기 똘마니들을 다 심습니다. 누가 반대를 해도 무조건.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임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어떤 부정과 부패도 쉽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파면은 그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중에 하나가 재수 없게 퇴임 후 사죄 때문에 국회에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게 이명박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가 워낙 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해왔고 아무도 시비 안 붙으니까 지 맘대로 그냥 편하게 해왔던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드러났을 뿐이야. 다른 거 두고 보세요. 이명박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전에 그 대표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과 44범이면은 범죄는 한 440개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듣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40이 아니고요. 4,40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영천 작사 작곡의 투표가 좋아요입니다. 정의로운 맘으로 맑고 선한 맘으로 비전 있는 공약 가지고서 빛이 전해준 후보가 있어 좋아요. 아름다운 손으로 냉철한 두 눈으로 미래 지도자는 가렵고 빛이 말하는 국민이 좋아요. 이렇게 투표한 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죠. 투표가 너무 좋아요. 투표가 너무 신나요. 흥겨운 마음 가지고 숙제로 만들어봐요. 우리의 소중한 권리, 우리의 정당한 권리 모두 다 참여해봐요. 책임 있는 나의 한표 러빙 늦지 않게 깨달아 사랑스러운 나라로 change 투표한 내가 세상을 바꾸죠. 투표율 높이기 이 운동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정권 바뀌면은 우리도 저희 투표율 높일 수 있는 온갖 지도를 다 도입해야 돼요. 첫 번째가 미국처럼 사전투표제 등록하면은 아무 데서나 본인 확인만 되면은 15일 이전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어차피 뭐 공휴일 쓸데없는 거 없애더라도 투표만큼 중요한 국민의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지방 그게 또 매년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인데. 이제 대선 총선은 해야죠. 뭐 나머지는 몰라도 공휴일로 한다. 그다음에 투표 시간도 저녁 10시까지 한다. 이거 반드시 관철해야 됩니다. 자, 저녁
투표할 수 있는 삶을 빨리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뭐 단일화를 지켜보는 네. 그리고 단일화가 혹시 깨질 경우를 대비한 네. 깨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단일화가 깨지지 않도록 국민적인 압력을 이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압력입니다. 사실은 또 중요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표율을 높이는 거 이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지만 손에 장을 찢어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략이 투표율이 낮추지 않으면은 이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명박을 깜빵으로 보내든가 그건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방법은 단일화를 갖다 깨든가. 근데 단일화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의 뭐 고비를 맞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 투표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단숨에 자기 배 자기 칼을 찌르는 격인데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캠페인을 벌려야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의 어려운 환경에서 예. 일하는 사람들은 예. 사용지를 잘 설득을 해서 예.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예.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들도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이 결국은 그 고용주는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싶어서 애들 못 나게 하고 싶더라도 네. 그런 사회적 압력이 결국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투표를 높이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꿔는 안 된다고. 그 전제는 지금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네. 투표율 높이기입니다. 예. 투표는 당신이 투표를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예. 이게 바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들 행사 공지하겠습니다.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1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이곳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번지 17호 벙커원에서 정치 토크 그 장이 열리고요. 그 다음 날인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수원 종합운동장 체육회관 2층에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경기 남부와 문사모 주최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날 오시면요, 1시부터 투표 시간 연장 캠페인이 이어지고 4시에는 MB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또 감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저희 두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벙커원, 그리고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반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 종합운동장 체육회관 2층에서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시면은 그날의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소상한 그런 분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행사를 유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하실 곳은요? 자세한 문의는 banjang77@한메일.net 반장77@net으로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연락해 주세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 예. 자, 대표님, 이제 오늘 4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청취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트위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예. 문재인이 이긴다. 라는 책을 다음 주 초에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 나오고 지금 저자가 누굽니까?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고요. 제가 예. 마지막에 이제 편집 기획자로서 후기를 또 짤막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요. 네. 제가 사인본. 예. 근데 사실 하루 만에 신청을 한 100여 분이 하고요. 예. 실제로 돈을 입금해 준 사람 오늘 갖다가 통장을 찍어 봤더니 예. 한 70분이 되더라고요. 오, 70%의 그래서 투표율이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예. 그래서 DU ABCD 할 때 D, UN 할 때 U, 숫자 0280@gmail.com으로 사인본 신청을 하시면은 책이 나오자마자 예. 발송이 됩니다. 트위터 DU0280 gmail.com 구글 메일. 0280은 뭡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예. 천리안 시절에 제가 PC통신에 가입을 하는데 그때는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예,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맥킨토시 아이폰 맥킨토시 노트북을 가지고 제가 이 기자 생활을 했던 아주 그때는 첨단 기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에도 났어요. 그때 그 신민주공화당 출입했는데 신년 기사에 김정길 총재 바로 앞에 내가 그 맥킨토시 노트북을 가지고 기사 쓰는 게 사진으로 크게 났어요. 야, 이게 너무 대조된다. 김종필 앞에 맥킨토시. 근데 그 아주 가벼운 노트북이었는데 그게 듀오 280이라는 기종이었어요. 듀오, DUO 280. 이게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기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리안에 가입을 하면서 듀오 280으로 친다고 쳤는데 텍스트하다 보니까 DUO를 쳐야 되는데 숫자 0으로 친 거야. 그래서 DU 0280이 돼가지고 나중에 천리안에 DU 280으로 해서 접속을 하니까 없는 아이디입니다 나와가지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DU 0280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계속 그걸로 간 겁니다. DU 0280.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인해줍니다. 트위터 아이디도 0280이잖아요. DU 0280. 알겠습니다. 네. 11월 23일, 24일 서울 벙커원 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뵙겠습니다. 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저야 뭐 우리 기용민 교수님이 수고하셨지. 그리고 또 끝나면 또 편집해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서영석 정치평론가가 기획한 그 남자 문재인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정치 토크 모두 마칩니다.